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림 노트에 적히는 숫자들은 참 솔직합니다. 이번 달 생활비 얼마, 관리비는 얼마, 병원비는 얼마. 숫자에 불과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아끼고 싶었던 마음, 그래도 해주고 싶었던 마음, 한 번만 더 도와주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 아직 부모가 돼보지 않아 정확히는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지만 특히 자식에게 들어간 돈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돈으로 계산하고 싶지 않은데 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고 사랑으로 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랑이 내 노후를 흔들고 자식의 자립까지 흔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대전에 사시는 66세 김미숙 씨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숙 씨는 평생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자식이 부모에게 자꾸 기대고 형제들 사이마저 멀어지는 걸 지켜보게 됐습니다. 사랑에서 한 도움이 왜 가족을 흔들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미숙 씨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66세 미숙 씨는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할인 스티커 붙은 고기를 먼저 받고 전기장판은 자기 전에 딱 1시간만 켰고 겨울에도 보일러 온도를 쉽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습관이 그랬습니다. 미숙 씨와 남편은 작은 문구점을 하며 3남매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딸, 막내아들. 셋 다 배고프게 키우지만 말자. 셋 다 대학은 보내자. 셋 다 결혼할 때 남들만큼은 못해줘도 기죽게 하지는 말자. 부부의 목표는 늘 그 정도였습니다. 미숙 씨는 화장품 하나 사는데도 망설였지만 아이들 참고서 값은 한 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허리가 아파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고 미숙 씨는 밤마다 매상장부를 보며 다음 달 학원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됐습니다. 딸은 결혼해 아이 하나를 낳고 맞벌이를 했고요. 막내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문제는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마음이 여린 아이였습니다. 동생들이 장난감을 빼앗아도 크게 화내지 않았고요. 친구가 돈이 없다고 하면 자기 용돈을 나눠주던 아이였습니다. 미숙 씨는 그런 큰아들이 늘 안쓰러웠죠. 우리 큰애는 착해서 손해보는 타입이야. 늘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30 중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 모두가 응원했습니다. 그래, 남 밑에서만 살 수 있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큰아들이 카페를 열겠다고 했을 때 미숙 씨 부부는 퇴직금 일부를 보태주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죠.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서요. 금방 갚을게요. 큰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통장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후자금이라고 따로 묶어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망설였지만 미숙 씨가 먼저 말했죠. 애가 하겠다는데 도와줘야지. 시작도 못하게 할 순 없잖아. 그렇게 돈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처음 몇 달은 장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자식이 보내온 카페 사진을 보고 친구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카페를 차렸어. 요즘 젊은 애들 감각으로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지 몰라. 그때까지만 해도 미숙 씨는 그 돈이 좋은 시작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기계가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좀 많이 나와요. 미숙 씨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500만 원 정도요. 미숙 씨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5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지겠지. 미숙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은 말렸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 벌써 2번째 손발리는 거면 문제 있는 거야. 미숙 씨는 남편을 조용히 나무랐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 당신도 젊을 때 장사 쉬웠어? 남편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미숙 씨는 또 돈을 보냈죠. 이번에는 딸이 알게 됐습니다. 딸은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또 돈 보냈어? 미숙 씨는 괜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오빠가 어려우니까 그렇지.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잖아. 우리가 알아서 해. 엄마, 나중에 엄마 아빠 병원비 필요하면 어떡해? 미숙 씨는 순간 서운했습니다. 딸이 부모 걱정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말이 마치 오빠를 버리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내 오빠도 우리 자식이야. 딸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더 걱정돼.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미숙 씨는 한동안 휴대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딸이 야속했습니다. 오빠가 힘들다는데 동생이 너무 계산적인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의 말이 계속해서 떠오르기도 했죠. 노후 자금. 그 단어가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그 뒤로도 큰아들의 사정은 계속해서 나빠졌습니다. 월세가 밀렸다고 했고, 재료비 결제가 어렵다고 했고,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맞춰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1,000만 원이 됐고, 또 어느 날은 2천만 원이 됐죠. 큰아들은 매번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돼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다음 달부터 매출이 올라올 것 같아요. 엄마, 저도 너무너무 죄송해요. 미숙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자식이 죄송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망하면 얼마나 무너질까?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부모가 모른 척하면 누가 도와줄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어김없이 통장을 열게 됐습니다. 어느새 미숙 씨 부부가 큰아들에게 보낸 돈은 몇 년 사이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둘이 병원 갈 돈도 없겠어. 미숙 씨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러자 낡은 장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문구점 하던 시절부터 적어온 낡은 오래된 장부였죠. 아이들 학원비, 등록금, 결혼자금, 손주 돌잔치 비용까지 빠짐없이 적힌 낡은 노트. 남편은 그 노트 끝에 최근 몇 년간 큰아들에게 보낸 돈을 적어놨습니다. 미숙 씨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7천만 원. 그 숫자가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준 돈인데 왜 갑자기 무섭게 느껴지는 걸까?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살리는 줄 아는데 나는 이제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우리가 도와줄수록 애가 버티는 힘을 잃는 것 같아. 미숙 씨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도와주는 게 잘못은 아니지. 그런데 끝이 없으면 그건 도움이 아니야. 그 말이 미숙 씨 마음에 오래도록 박혔습니다. 끝이 없으면 도움이 아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살림 노트를 펼쳤습니다. 원래라면 이번 달 약값과 장볼 목록을 적는 노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숫자를 적었습니다.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아들에게 보낸 돈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액만 적다가 나중에는 그 옆에 짧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카페 보증금, 기계 수리비, 월세, 재료비, 직원 월급, 아이 학원비. 적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이 돈들이 모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나간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삶 전체를 부모가 대신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숙 씨는 노트 맨 아래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걸까? 대신 살아주는 걸까? 문제는 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이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딸과 막내 아들이 가족들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과 전이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딸은 설거지를 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오빠한테 돈 보냈지? 미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았습니다. 누가 그래? 오빠가 자기 힘들다고 나한테도 전화 왔었어. 미숙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이제 더 말 못하겠다고 하더라.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도 힘들어. 미숙 씨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너희한테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게 아니야. 엄마가 계속 오빠한테 돈을 주면
나랑 막내는 점점 멀어져. 왜 네가 멀어져? 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엄마는 오빠 힘들다고 하면 다 해주잖아. 나는 힘들어도 말도 못해. 말하면 나도 엄마 돈 바라보는 사람 될까봐. 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막내 아들이 거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미숙 씨는 막내 아들을 바라봤죠. 막내 아들은 평소 가족 문제에는 말을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형이 힘든 건 알겠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형한테 계속 돈 보내는 거 보면 난 솔직히 화나. 미숙 씨는 놀랐습니다. 네 형이 어려운데 그게 화날 일이야? 막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한테만 화나는 게 아니야. 형수도 믿고 조카들까지 미워질 때도 있어. 그러면 나도 내가 너무 싫어. 그 말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막내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형을 도와주는 건 알겠는데 그걸 계속 보다 보면 가족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형이 우리한테 점점 미안해하지도 않는 것 같아. 미숙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가 미워지고 형수가 미워지고 조카들까지 미워진다. 미숙 씨는 한 번도 그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을 살리려고 했을 뿐인데 다른 자식들의 마음에 미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명절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딸은 아이를 데리고 일찍 돌아갔고 막내 아들도 일이 있다며 금방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바쁘다고 했지만 사실은 집에 오기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문이 닫힌 뒤 미숙 씨는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갈비찜은 반 이상이 남아있고 식혜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냉장고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건 도움이 아니라 가족 안에 기울어진 저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며칠 뒤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카페는 거의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죠. 빚도 조금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식탁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마지막으로 2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미숙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큰아들은 늘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미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숙 씨는 바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알았다. 엄마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볼게. 그런데 이번에는 입이 쉽사리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고 막내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수와 조카들까지 미워질 때가 있다는 말. 미숙 씨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알아요. 제가 너무 손 많이 벌렸다는 거.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번만 넘기면 진짜 정리할 수 있어요. 가게 보증금 빼고 빚 갚고 다시 취업 준비할게요. 미숙 씨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당장이라도 돈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숙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훈아,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 씨는 처음으로 큰아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죠. 엄마가 이번에는 그냥 돈만 보내지 않을 거야.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네가 필요하다는 돈 엄마 아빠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 수는 있어. 하지만 이 돈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니야. 식탁 위에 조용한 긴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숙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돈은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도움이다.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돈 받고 나면 앞으로는 사업이든 생활비든 빚이든 네가 해결해야 해. 엄마 아빠한테 다시 돈을 기대면 안 돼. 큰아들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미숙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린다니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미숙 씨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네가 네 인생 다시 잡을 수 있게 엄마가 뒤로 물러나겠다는 거야.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미숙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너무 무서웠어. 네가 실패할까 봐, 무너질까 봐, 그리고 네 가정이 흔들릴까 봐. 그래서
돈 보내면 해결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엄마가 돈을 보낼수록 너는 다시 기대고 동생들은 너를 미워하게 되고 엄마 아빠 노후도 흔들리고 있었어. 미숙 씨는 가만히 식탁 위에 놓인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문구점에서 박스를 나르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밤마다 장부를 넘기던 손이었습니다. 태훈아, 엄마 아빠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닐지도 모른다. 큰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미숙 씨는 말했습니다. 너를 믿고 물러나는 거. 그 말에 큰아들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미숙 씨는 울음을 삼키면서 덧붙였습니다. 이번 돈은 정말 마지막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꼭 갚아줬으면 좋겠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네가 갚아내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 큰아들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했고 서운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참 뒤에 큰아들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못 갚으면요? 미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네 방식대로 책임을 져야지. 파산 상담이 필요하면 받고 재취업 상담이 필요하면 받고 줄일 건 줄이고 엄마가 대신 결정해 주진 않을 거야. 큰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너무 차갑네요. 그 말에 미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도 지금 엄마가 차갑게 느껴져. 미숙 씨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근데 태연아, 엄마가 계속 따뜻하기만 해서 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닌지 생각해 보려고 해.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날 대화는 따뜻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굳은 얼굴로 집을 나섰고 현관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미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식을 도와주지 않는 것보다 도와주면서 선을 긋는 일이 더 아팠습니다. 그 뒤로 몇 주 동안 큰아들에게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미숙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했죠. 혹시 밥은 먹고 있을까? 가게 정리는 잘하고 있을까? 며느리와 싸우지는 않았을까? 손주는 괜찮을까? 전화를 계속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번엔 아들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상황을 직접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였죠. 그 시간은 미숙 씨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아이를 천천히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미숙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차라리 돈 보내고 마음 편한 게 낫던 것 같아. 남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불안에 잠깐 덮었던 거였겠지.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랑 얘기했어. 미숙 씨는 긴장했죠. 뭐라고 하니? 처음엔 엄마 아빠 너무하다고 하더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자기도 안다고 했어. 자기가 너무 쉽게 엄마 아빠한테 기댔던 것 같다고. 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잘한 것 같아. 그 한마디에 미숙 씨는 숨이 풀렸습니다. 딸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참았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엄마도 너무 힘들다. 미숙 씨는 처음으로 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모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엄마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이번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 딸은 한참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무서웠겠다. 그 말에 미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늘 엄마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마련하고 밥도 차리고 자식이 무너지면 붙잡아주고 남편이 걱정하면 달래고 그런데 딸이 처음으로 엄마의 무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큰아들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았거든요. 친구가 운영하는 물류회사에 임시직으로 들어갔고 주말에 카페 장비를 중고로 정리했습니다. 미숙 씨는 당연히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아들이 먼저 요청하기 전까지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 이력서 쓰는데 예전에 일했던 회사 경력증명서를 어떻게 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숙 씨는 순간 말하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알아봐 줄게. 하지만 멈췄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그건 회사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네가 해보고 안 되면 엄마한테 다시 말해.
큰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해결했어요. 겨우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그 5글자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해결했어요. 아들이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미숙 씨에게는 오래 기다린 첫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큰아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큰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요. 빚을 한 번에 다 갚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쉽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도 지출을 줄였고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을 거치며 다시 일하는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요. 엄마, 이거 이번 달에 조금 갚는 거예요.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7천만 원에 비하면 너무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맙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오래 기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미숙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너무 네 앞에 오래 서 있었던 것 같아. 그날 두 사람은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들 사이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딸은 큰아들과 완전히 가까워진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도 명절에 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설날에는요, 오랜만에 삼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숙 씨는 큰아들 눈치, 딸 눈치, 막내 아들 눈치를 보느라 밥을 먹는지 삼키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정말 달랐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 대신 버섯 전골이 놓였습니다. 비싼 고기를 무리해서 사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명절 용돈은 없다. 대신 밥은 맛있게 먹고 가라. 딸은 웃었습니다. 그게 더 좋은데요? 막내 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한테 용돈 주지 마세요. 우리가 드려야죠.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는 괜히 민망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조용히 있다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이번 달 갚을 돈 조금 가져왔어요. 식탁 위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딸은 큰아들을 바라봤고 막내 아들도 형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했다. 짧은 사과였습니다. 그 말 하나에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알았습니다. 가족이 다시 같은 식탁에 앉으려면 누군가 크게 성공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몫을 다시 들기 시작해야 한다는 걸. 그날 아이들이 돌아간 뒤 미숙 씨는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남편이 울었습니다. 뭘? 내가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끝을 말하지 않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 남편은 가만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미숙 씨가 큰아들에게 했던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인생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뒤로 물러나는 거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뒤로 물러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가 넘어질 것 같으면 붙잡아주고 싶고 돈이 없다면 통장을 열고 싶고 또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하면 이번 한 번만 더 해주고 싶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일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연이 보여주는 건 이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실수는 도움의 끝을 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끝이 없는 도움은 처음에는 자식에게 꿀처럼 달 수 있지만요. 급한 불을 꺼주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을 넘기게 해주고 또 부모가 아직 내 편이라는 안도감도 줍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반복되면 자식은 자기 힘으로 버티는 근육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건 부모가 한 자식을 계속 바치는 동안 다른 자식들의 마음에 미움이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형이 미워지고 형수가 미워지고 조카까지 미워지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어서 그 이유가 아니라 가족 안의 저울이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보다 보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는 뜻이죠. 사랑도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자란 사랑이 사람을 외롭게 만들듯 또 끝없이 대신해주는 사랑도 자식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어릴 때와는 조금은 달라져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대신 막아주는 사랑이었다면 다 큰 뒤에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사랑. 그리고 돈을 줄 때도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건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을 함께 건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도움은 여기까지다. 이건 너를 믿기 때문에 주는 마지막 안전망이다. 앞으로 네가 네 삶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부모의 노후도 부모의 몫으로 남겨두겠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따뜻한 말보다 분명한 선으로 지켜질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돈은 끝없이 흘러나오는 우물이 아닙니다. 그 돈에 부모의 젊음이 들어있고 허리 아픈 날에도 일했던 수많은 시간이 담겨있고 미로 남겨둔 불안들이 들어있고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돈을 줄 때는 돈만 보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같이 정리해서 보내야 합니다. 이 돈은 사랑이지만 네가 계속 기대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돈은 도움이지 부모가 네 인생을 대신 살아주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이 돈은 마지막이니 이제부터는 네 삶을 네 손으로 다시 세워보라는 뜻이다. 오늘 사연 속 미숙 씨가 끝내 배운 것도 바로 그 한 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다시 들 수 있게 믿어주는 일이다. 여러분의 살림 노트에는 오늘 어떤 말을 적어두고 싶으신가요? 혹시 자식에게 해준 도움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으시다면 또는 부모님에게 기대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편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에서 또다시 만나 뵙겠습니다.